보도의 진실과 시청자의 진심을 알아봅니다. YTN 뉴스 FM 열린 라디오 YTN의 프로듀서 김양원입니다. 최근 한 일본인이 한국인들로부터 폭행을 당하고 한국 경찰의 도움도 받지 못했다는 내용의 글이 확산되며 일본 내 SNS에서 큰 논란이 됐는데요.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 강화로 비롯된 한일 갈등 국면이 한 달 가까이 지속되면서 인터넷이나 SNS에 이런 반일 감정을 부추기는 확인되지 않은 정보들이 급속하게 퍼지고 있습니다. 잠시 후 관련 내용들 팩트체크해보는 시간 마련하고 있습니다. 열린 라디오 YTN 8월 4일 일요일 순서 바로 시작하죠. 미디어가 전하는 이슈에 대한 다양한 분석과 팩트체크까지 바로 보고 뒤집어보고 꼭꼭 씹어보기 위한 미디어 비평 프로그램 열린 라디오 YTN. 지난 한 주간 있었던 뉴스들 가운데 사실 확인이 필요한 뉴스를 팩트체크해봅니다. 팩트체크 전문 미디어죠. 뉴스톱의 이고은 팩트체커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한일 간 갈등 국면이 한 달이나 장기화되고 있는데요. 오늘 이와 관련한 팩트체크 준비하셨다고요? 네, 한일 간 외교 분쟁에 따라서 일본산 제품 불매 운동이 들불처럼 번지고 있는데요. 네. CJ제일제당에서 판매하는 즉석밥 아시죠? 네, 네. 이 제품에 쓰이는 쌀 미강 추출물이 일본산일 뿐만 아니라요. 쌀 미강유를 추출하는 공장이 원전 폭발 사고가 있었던 후쿠시마에 있어서 결국 이 추출물이 후쿠시마산이다. 이런 주장이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제기됐습니다. 미강 추출물이라는 건요. 네. 쌀겨에서 유래되는 식품 원료인데요. 이건 밥의 맛과 향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 제품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네. 때문에 많은 분들이 걱정과 우려를 내놓으면서 논란이 확산됐습니다. 네. 이 요즘 1인 가구가 늘면서 이 즉석밥 이용하시는 분들 정말 많은데 이 즉석밥에 들어가는 식품 원료가 일본 후쿠시마산이다? 이거 CJ 측이 해명을 내놓아야 했나요? CJ제일제당이 페이스북을 통해서 이런 답변을 내놨습니다. 햇반은 99.9% 이상의 원재료가 국내산 쌀과 물로 이뤄진 제품으로 쌀은 100% 국내산만 사용한다. 네. 그리고 햇반에 들어가는 쌀 미강 추출물이 0.1% 미만의 극소량이고 생산 업체는 후쿠시마와 800km 이상 떨어져 있다는 해명입니다. 네. 그런데 이 햇반 원산지 표기에 일본산 원료란 말이 없는데요. 그 이유가 바로 가장 많이 들어있는 1순위 원료의 함유량이 98% 이상일 경우에는 이 1순위만 표시해도 문제가 안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현행법상 원산지 표기가 안 된 것 자체가 문제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네, 그럼 정리하자면 일본산 원료가 미량 들어가긴 하는데 이것도 원산지 표기법상 표기하지 않은 것이 문제는 아니다. 이런 해명을 내놨군요. 네, 그런데 이 CJ 측의 답변으로 다소 가라앉을 만한 논란이 다시 확산되는 또 계기가 있었습니다. 바로 법률방송 뉴스라는 미디어의 단독 보도 때문인데요. 네. 이 언론사는 지난달 19일 햇반 미강 추출물 원료 일본 후쿠시마 인근에서 취합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내보냅니다. 네. 내용을 보면 CJ제일제당 측에서 800km 떨어진 곳에서 미강 추출물을 생산하고 있다라고 했지만 이게 사실과 다르다는 건데요. 네. 법률방송 뉴스는 실제 미강 추출물 생산 라인인 간토 공장이 사이타마현 혼조시 고다마라는 곳에 위치해 있는데 네. 이 후쿠시마 현에서 직선거리로 불과 80km 떨어진 곳이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CJ 측은 800km 떨어져서 문제가 없을 것이다라고 해명을 했는데 이 방송이 보도한 바에 따르면 그게 80km. 그러면 10배나 차이가 나는 건데 어느 쪽 말이 맞는 건가요?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식품안전나라를 확인해보면 CJ제일제당이 수입하는 쌀미강 추출물의 해외 제조업소가 바로 츠노 쌀정밀화학이라는 쌀겨 가공업체입니다. 네. 이 업체에서 미강 추출물을 추출하는 공장이 바로 세 곳인데 네. 그중에 한 곳이 간토 공장입니다. 나머지는 다카라즈카, 오사카 공장이고요. 네. 법률방송 뉴스에서 언급한 80km 거리의 공장이 간토 공장인데 이 후쿠시마 원전 사고 지점을 기준으로 했을 때는 실제 거리가 200km 정도입니다. 직선으로요. 다른 공장들의 거리도
사실 크게 다르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CJ제일제당 측은 햇반에 첨가되는 미강 추출물이 간토 공장이 아닌 와카야마 현의 본사 공장에서 제조된 제품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데요. 네. 와카야마 현이 이보다도 더 먼 것은 맞는데 본사 공장은 미강 추출물을 정제하는 곳이라고 해요. 그래서 네. 추출과 이 정제가 그 공정이 필요한데 이 추출 공정에 대해서는 충분한 설명을 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CJ제일제당 측의 해명한 곳은 이게 추출하는 곳이 아니라 정제하는 곳이다. 네, 그래서 추출과 제조 공정을 일본의 공장에서 처리하고 있다는 것은 맞는데 원료가 후쿠시마산인가 이것 자체가 더 중요한 문제일 텐데도 이것은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네요. 일본 식재료의 방사성 물질 오염도 측정에 대한 신뢰도 자체가 우리가 높지가 않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소비자들의 불안이 더 가중된 측면이 있는 것 같고요. 네. 국내에 정식 수입되는 일본산 등 해외 원료의 경우에는 식약처의 검사를 통해서 수입 절차가 진행이 되는데요. 네. 특히 일본산 수입 식품의 경우에는 방사성 세슘 그리고 요오드 검사를 하게 돼 있습니다. 네. 그래서 기준치 이하라도 검출이 될 때는 추가 방사성 핵종 검사 증명서를 제출하게 돼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에 따라서 문제가 없기 때문에 수입이 됐다는 것이지만요. 문제는 식약처의 검사 등 정부의 검역 과정에 대해서 소비자들의 불신이 상당하다는 건데요. 제조사나 식약처 등에서 좀 더 분명한 증거와 수치들을 토대로 해서 소비자들의 불안을 좀 잠식시킬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취재 과정에서 식약처에 어떤 문의하거나 그런 결과가 나온 게 있습니까? 네, 현재로서는 아직 분명한 증거나 수치가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 먹거리와 관련된 부분이니까 소비자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좀 정확한 답변이 나왔으면 하고요. 다음 소식은 어떤 건가요? 네, 일본 내 SNS에서 한국으로 여행 간 일본인이 한국인들에게 문매를 맞았다라는 내용이 올라와서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네. 일주일 전인 지난달 27일에 한 일본인이 트위터에 서울로 여행 가는 이들에게 알린다. 일본인 친구가 서울역 근처에서 한국인 남성 6명에게 둘러싸여 폭행당했다라는 글을 올렸습니다. 네. 그러면서 피해자가 경찰에도 갔는데 경찰이 전혀 상대해주지도 않았다. 이런 이야기까지 덧붙였습니다. 네. 가뜩이나 양국 간의 분위기가 심상치 않은데요. 각국 시민들 사이에 이런 일이 있다면 상황을 더 악화일로로 만들 수 있기 때문에 더 걱정되는 상황입니다. 네. 이 일이 일본 현지에서는 꽤 확산이 됐다면서요. 네, 해당 글이 9,000회 넘게 리트윗됐고 일본 온라인 커뮤니티들에서도 크게 화제가 됐다고 해요. 네. 이에 대해서 일본의 한 블로거가 드디어 우려했던 일이 서울에서 벌어졌다. 이런 말을 하기도 했다는데요. 네. 일본 내에서도 한국의 반일 정서에 대한 관심이 상당히 높았다. 이런 방증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일이 국내에 알려지게 된 계기는 도쿄에 사는 한 일본인이 이 한국의 방송사인 JTBC에 이 사안을 팩트체크해달라고 제보를 하면서인데요. 네. 제보자는 두 나라 사람들이 서로 감정 상할 만한 내용이 아무 검증 없이 퍼지면 안 된다는 생각에 제보했다고 합니다. 네, 잘하셨네요. 이렇게까지 가서는 안 되는 사안인데 궁금합니다. 이 뉴스 사실이었나요? 문제는 사건 자체가 있었는지 그 증거가 오리무중이라는 건데요. 네. 사건이 서울역에서 벌어졌으면 자연히 서울역을 담당하는 서울역 파출소로 사건이 넘겨질 텐데 서울역 파출소는 물론이고 서울경찰청 역시 네. 해당 사건 또는 유사한 사건조차 접수된 바가 없었다. 그리고 그리고 그 해당 날짜 이외에 이 최근에 사건 일지를 보아도 그런 사건은 없었다라고 네. 하고요. 일본어 서비스를 제공하는 서울역의 관광정보센터 혹은 한국주재 일본인 관련 업무를 관할하는 주한 일본 대사관 역시 관련한 사건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결국 현재까지 이 일을 증명할 수 있는 그런 근거는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네. 때문에 이런 검증을 통해서 해당 트윗이 가짜 뉴스다. 이런 논란이 이어졌고 그러자 해당 글을 쓴 일본인이 이 내용을 친구에게 들은 것이다. 라고만 했을 뿐 증거를 제시하지는 못했고요. 네. 그래서 결국 자신의 계정을 삭제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아, 계정을 삭제했어요. 네. 그렇군요. 지금 한일 두 나라의 분위기가 또 우리 국민들 반일 감정이 참 예민한 상황인데 이런 자극적인 소식은 가짜 뉴스여서 다행인 것 같습니다. 다음 뉴스는 어떤 건가요?
네, 국내에서 영업 중인 저축은행이나 대부업체 중에서 일본계 자금이 꽤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지요. 네. 일본산 제품 불매운동 가운데에는 이런 업체들에 대해서도 불매운동을 해야 한다. 이런 움직임도 있는데요. 네. 지난달 29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2018년 말 기준으로 일본계 저축은행과 대부업체의 국내 대출액이 17조 4,102억 원에 달했습니다. 네. 일각에서는 일본이 금융보복 조치 차원에서 이 자금을 일본으로 회수해 갈 것이다. 이런 전망까지 나오기도 했는데요. 만약 이렇게 된다면 이미 시중에 풀린 자금이 급하게 회수되기 때문에 네. 서민 경제에 큰 타격을 주지 않겠느냐.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네, 저축은행 하면은 제2금융권인데 주로 이제 서민들이 많이 이용하죠. 그럼 서민들이 들었을 때는 어떻게 보면 좀 깜짝 놀랄 소식일 수도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실제로 일본계 저축은행과 대부업체의 국내 대출액 규모를 좀 찾아보니까 꽤 크더라고요. 네. 17조 4,102억 원이 전체 여신 76조 5,468억 원의 22.7%에 달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서민금융시장에 풀려있는 일본계 자금은 전체의 4분의 1 수준에 달할 정도로 많다고 볼 수 있겠고요. 그렇군요. 이 막대한 자금이 일본 금융 분야 보복조치 차원에서 회수한다는 이야기, 이게 일부에서 보도가 됐습니다만 네. 다행히도 금융당국이 실현 가능성은 거의 없다. 이렇게 선을 그었습니다. 그래요? 네, 금감원 관계자에 따르면 이 자금들이 일본에서 직접 재원을 조달한 것이 아니고요. 일본계 업체의 대출금 대부분은 국내 고객의 예금으로 조달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네. 뿐만 아니라 대출금을 갑자기 회수하게 되면요, 금융회사로서는 예금 금리를 제대로 챙겨줄 수 없기 때문에 적자를 감수해야 한다고 합니다. 네. 실현 가능성이 없다니, 낮다니, 다행이네요. 네. 일부 우려대로 일본계 저축은행과 대부업체가 대출을 중단하거나 회수하는 일이 설사 일어난다고 하더라도요. 네. 국내 업체들이 충분히 대체가 가능하다라는 게 금감원 관계자 설명이고요. 또 혹시라도 금융보복 조치가 있더라도 자본시장이나 은행권의 자금 회수가 먼저 이루어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저축은행이나 대부업체에서 움직임이 먼저 일어나지는 않을 것이라고 합니다. 그렇군요. 오늘은 최근 계속되고 있는 한일 갈등에 따른 가짜 뉴스들 팩트체크해 봤는데요. 오늘 뉴스는 특히 가짜인 걸 확인해서 참 다행이다 라는 말씀을 제가 자주 드렸던 것 같습니다. 이고은 기자 팩트체크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뉴스톱의 이고은 팩트체커였습니다. 진실을 전합니다. 진심을 다합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YTN 뉴스 FM, 열린 라디오 YTN. 토요일과 일요일 저녁 8시 20분에 방송됩니다. 한 주간 YTN 라디오에서 방송된 프로그램들을 모니터링하고 평가해보는 시간입니다. 김덕년 시청자평가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번 주에는 어떤 프로그램 함께 살펴볼까요? 네, 오늘 살펴볼 프로그램은 출발 새 아침입니다. 최근 진행자가 김호성 앵커에서 노영희 변호사로 바뀌었는데요. 네. 노영희의 출발 새 아침이 순항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프로그램을 짚어볼까 합니다. 네. 새로운 진행자와 함께하는 노영희의 출발 새 아침 어땠습니까? 노영희의 출발 새 아침은 7월 22일 첫 방송 이후 2주가 지났는데요. 네. 겉모습만 놓고 보면 프로그램에 큰 변화가 없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일부 코너 명칭에 변화를 준 경우가 있긴 하지만 기존의 고정 코너 및 그 출연자가 대부분 그대로 유지됐다는 점에서도 이를 느낄 수 있습니다. 사실 2주는 새 진행자의 색깔을 충분히 입혀서 프로그램을 이전과 확연히 다른 모습으로 재탄생시키기에 충분한 시간은 아닙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외형상 큰 변화를 느끼기 어렵지만 프로그램의 방향성 변화까지 느낄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이 프로그램은 진행자 교체를 계기로 보통 사람을 위한 쉽고 재미있는 시사를 표방했는데요. 이전 진행자 때 정통 시사를 표방한 것과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바로 이 보통 사람을 위한 쉽고 재미있는 시사가 방향성 변화를 분명히 보여줍니다. 보통 사람을 위한 쉽고 재미있는 시사. 구체적으로 어떤 변화가 있었나요? 지난 2주 동안의 방송을 살펴보면 프로그램의 새로운 방향성을 느낄 수 있는 사례를 몇 가지 접할 수 있습니다. 네. 그중 하나는 청취자의 문자 메시지를 이전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여야 정치인이 출연하는 여의도 촌철살인 같은 코너에서 진행자가 사전에 준비한 질문에 더해서 방송 사이사이에 들어오는 청취자의 문자 메시지에 담긴 질문을 출연자에게 던지거나
청취자 의견을 소개하는 방식입니다. 새로 등장한 일부 코너에서도 그런 방향성을 느낄 수 있습니다. 두 가지 사례가 눈에 들어오는데요. 첫 번째는 7월 23일 화요일 방송인 마지막 코너로 배치된 뉴스 탐구 생활, 슬기로운 법률 생활입니다. 근래 주요 현안 중 하나인 일본의 수출 규제 문제를 다뤘는데요. 성대모사 크리에이터 한 사람이 아베 신조 일본 총리, 문재인 대통령에 더해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목소리 연기를 하고 변호사인 진행자가 관련 뉴스를 정리하거나 때때로 논평하는 형식으로 진행됐습니다. 표방한 대로 쉽고 재밌는 시사를 지향한다는 것을 확연히 느낄 수 있게 해준 코너였습니다. 네, 쉽고 재미있는 시사. 이게 요즘 시사 프로그램의 유행 트렌드이기도 하죠. 쉽고 재미있는 시사. 이 노영희의 출발새 아침도 이런 방향성을 잡았다고 하는데 또 어떤 변화가 눈에 띄었나요? 네, 두 번째는 7월 25일 목요일 방송 3부의 첫 선을 보인 그들의 속마음입니다. 네.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출연해서 주요 현안에 관련된 사람들의 심리를 진행자와 함께 분석하는 코너입니다. 이날 분석 대상은 고유정 사건이었는데요. 전 남편을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피의자 고유정은 물론 고 씨 의붓 아들의 석연찮은 죽음과 관련해 고 씨의 현 남편 등까지 심리 분석 대상으로 소환됐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다른 사건도 아닌 고유정 사건을 소재로 그 사건 관계자들의 감춰진 심리를 분석한다는 구도 역시 프로그램이 새롭게 표방한 재밌는 시사라는 지향과 떼어놓고 생각할 수 없다는 점입니다. 덧붙이면 변호사가 되기 전 심리학을 공부했다는 진행자의 비중이 매우 크다는 점도 눈에 들어왔습니다. 출연자보다 진행자가 더 많이 발언하는 것 아닌가 싶을 정도였습니다. 네, 그랬군요. 심리학 전공자신데 출연자보다 진행자가 더 많이 발언했다라고. 네, 새로운 진행자와 방향성을 가지고 이제 한 2주 정도 방송했어요. 들으시면서 혹시 이런 부분은 좀 점검이 필요하겠다 이런 부분은 없었나요? 네, 출발새 아침은 진행자 변화를 계기로 새로운 방향성을 추구하며 서서히 모습을 바꿔가고 있습니다. 네. 당분간 그 과정은 계속 진행형일 수밖에 없을 텐데요. 바람직한 변화를 위해 그 방향성을 점검할 필요는 있겠습니다. 앞에서 거론한 세 사례에 대한 의견을 간략히 말씀드리는 것으로 점검 작업을 대신할까 합니다. 네. 먼저 청취자의 문자 메시지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려는 시도는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보통 사람, 즉 다수의 청취자가 여기에 해당할 텐데요. 그러한 보통 사람의 목소리를 이전보다 방송에 많이 반영하려는 노력으로 볼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었습니다. 네. 새 코너 2개에 대해서는 경계했으면 하는 지점을 언급하고자 합니다. 뉴스 탐구 생활, 슬기로운 법률 생활의 경우 촌철살인보다는 아베 신조를 희화화하는 손쉽지만 아쉬운 묘사에 머무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물론 반성 없이 궤변을 거듭하는 아베 신조를 비롯한 일본 우익에 대한 비판은 필요합니다. 성대모사를 활용해 시사풍자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촌철살인과는 거리가 먼 방식으로 희화화하는 데 그친다면 그것은 예능 프로그램이라면 모르겠지만 시사 프로그램에는 어울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네. 쉽고 재밌는 시사는 뉴스의 예능화와는 차원이 다른 문제임을 기억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쉽고 재미있는 시사와 예능화 사이에서 어떤 적절한 선을 지킬 필요가 있다는 말씀인 것 같고요. 또 다른 세 번째 내용은 어떤 건가요? 네. 그들의 속마음의 경우 눈길을 끄는 시도이지만 네. 복합적인 현안을 심리 분석이라는 틀로 다루는 것은 여러모로 주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 사람들이 흥미를 끌긴 쉬운데요. 그렇지만 자칫하면 가정의 가정을 거듭해 위험에 빠질 수도 있는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네. 고유정 사건처럼 많은 사람에게 이미 충분히 자극적인 사안을 주요 분석 대상으로 삼을 경우 더 많은 주의가 필요할 것입니다. 네. YTN 라디오의 아침을 여는 프로그램이죠. 노영희의 출발새 아침. 이제 2주 동안 방송을 했는데 앞으로 어떤 방향의 프로그램으로 자리 잡게 될지 지켜봐 주시고요. 평가원님 오늘 모니터평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김덕년 시청자 평가원이었습니다. 더불어 사는 세상. 함께 살아가기 위한 공동체의 가치와 나눔의 의미를 생각해봅니다. 열린 라디오 YTN
얼마 전 한국인 남편이 베트남인 아내를 무차별적으로 폭행한 영상이 공개되면서 큰 파장이 일었죠. 결혼 이주 여성에 대한 폭력, 심심치 않게 터져나오는 고질적인 문제인데요. 언어가 다르고 문화가 다른 두 사람이 만나 가정을 이루다 보니 당연히 갈등도 적지 않고요. 주로 힘의 우위에 있는 한국인 남편이 타지에서 온 아내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구조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폭력도 문제지만 사건이 일어난 이후 피해자인 아내는 다시 가정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건데요. 이런 사건이 터지면 폭행 자체에 대한 보도는 많이 이뤄지지만 막상 그래서 그 후에 어떻게 됐느냐에 대한 논의는 그만 잊혀지고 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다뤄보려고 하는데요. 이주민센터 친구의 이진애 변호사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베트남인 아내 폭행 사건, 이번 사건을 두고 관련 단체나 전문가들은 이거 너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일이라 사실 우린 놀랍지도 않다, 이런 반응을 보였어요. 얼마나 심각하길래 그렇습니까? 네, 가장 최근에 발표된 자료 중에 2017년도 국가인권위원회 실태조사 결과에서는 네. 신체적인 학대 포함해서 언어적인, 정서적인 학대 등까지 포괄하면은 네. 조사 대상 920명 중에 387명, 약 42%에 달하는 조사 대상자가 네. 가정 폭력을 경험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이게 그 이주 여성들만을 대상으로 한 거죠? 네, 그렇죠. 네. 사실은 42%면 정말 절반에 가까운 상당한 수의 이주 여성 아내들이 가정폭력을 겪고 계신 건데요. 한국에서 이게 쫓겨날 수 있다는 불안감 때문에 경찰에 신고하거나 또 외부에 이런 사실을 알리는 게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어떻게 된 내용인가요? 현행법상 어떻게 돼 있나요? 네, 한국인과 결혼을 한다고 해서 바로 국적이 주어지는 게 아닙니다. 네. 결혼 이주자는 국민인 배우자의 초청의 형태로 대한민국에 입국을 하게 되는 게 보통인데요. 네. 그때 받는 비자가 결혼 이민 비자라고 하는 F6 비자를 받아요. 네. 네, 그 비자를 6개월에서 3년까지 연장을 매번 받으면서 네. 외국인으로 살아가는데요. 아. 이후에 경제적인 요건 이런 것들, 한국어, 사회통합 이런 요건들을 충족을 하면은 영주권을 딴다거나 네. 귀화를 한다거나 네. 그런 쪽에 도전을 해볼 수 있죠. 네. 네. 그리고 F6 비자를 연장을 하는 과정에서는 네. 배우자와의 관계 그리고 혼인의 진정성이 존재하는지 여부를 굉장히 엄격하게 따져요. 그래서 이제 혼인이 만약에 단절이 됐다거나 네. 이혼을 했다거나 네. 그런 경우는 원칙적으로는 체류 자격이 연장이 안 되는 거고요. 네. 예외적인 사유, 미성년인 자녀, 한국인인 자녀를 네. 한국에서 양육을 한다거나 네. 배우자의 귀책 사유로 인해서 이혼을 하게 되었다거나 네. 혼인 단절의 원인이 배우자의 사망이나 실종에 의한 경우라거나 네. 그런 예외적인 경우들에만 체류 자격이 연장이 됩니다. 네. 그래서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에 본인들이 받을 어떤 피해 때문에 더 공개하기를 꺼릴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러면 이런 결혼 이주 여성들의 경우에는 신원 보증이 결국 남편이 해줘야 되는 건가요? 네. 신원 보증은 최초 입국을 할 때 네. 제출을 하는 서류인데요. 네. 비자 연장을 할 때는 네. 제출을 할 필요는 없지만 네. 뭔가 결혼 생활에 문제가 생겼다거나 남편이 외국인 아내를 쫓아내고 싶다거나라고 네. 할 때는 신원 보증서를 철회하는 게 가능해요. 남편이. 네, 그리고 동시에 이제 그런 사례들은 제가 많이 봤는데 네. 네, 부인을 쫓아낸 후에 가출을 했다라고 이제 가출 신고를 출입국 사무소에 하는 거죠. 네. 그렇게 되면은 출입국 사무소에서는 혼인의 진정성을 조사를 하게 되고 네. 그 과정에서 진술을 들으면서 지금 어디에 살고 있느냐 하면은 이제 남편이랑 따로 살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면 혼인의 진정성이 없네라고 하면서 비자 연장을 안 해주는. 그럼 다시 본국으로 많죠. 돌아가야 되는. 그렇죠. 이번 사례의 경우처럼 가정폭력이나 이런 이유로 이혼을 하게 되거나 결혼 생활을 유지할 수 없게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이런 분들은 그럼 무조건 본국으로 돌아가야 하는 겁니까? 영주권을 취득을 하였거나 귀화를 해서 한국 국적을 취득한 경우에는 한국에서 계속 생활을 할 수가 있고요. 혼인이 단절이 됐더라도. 네. 근데 이제 F6 비자 아까 말씀드렸던 외국인으로서 어떤 체류 자격을 가지고 체류를 하시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는 귀국을 하셔야 되고 예외적으로 체류 자격 연장이 가능한 구조입니다. 네. 언어적인 문제도 그렇고 아무래도 말이 통하지 않다 보면 뭐 아주 사소한 오해도 크게 충돌할 수 있는 소지가 되기도 하잖아요. 또 결혼 생활에서 내 잘못이 없다. 이것은 이주 여성 아내의 잘못이 없다라는 것을 증명하기는 좀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뭐 여러 가지 귀책 사유라고 하는 거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뭐 가혹행위라던가 외도라던가 여기에서 문제가 됐던 가정폭력을 예로 들면은 가정폭력 피해자의 경우에는 경찰에 신고를 했다거나 가정폭력 상담소에 상담을 했다거나 이런 기록이 남아있지 않으면은 그리고 본인이 이제 상해를 입었다면은 진단서 같은 증거 자료가 없으면은 그 사실 자체를 입증하는 게 굉장히 힘들죠. 그렇죠. 이게 일종의 형사 절차에 가깝기도 하고 형사 절차상 이제 증거가 이제 명확하지 않으면은 진술만으로 인정되기는 상당히 어렵잖아요. 그리고 귀책 사유를 판단을 할 경우에 최근에 대법원에서 이 주된 귀책 사유가 국민인 배우자에게 있을 때 에는 체류 자격을 부여를 해야 된다라고 해석을 하기는 했는데 그 이전까지는 주된 귀책 사유가 아니라 완전한 귀책 사유 라는 식으로 이제 잘못이 100% 국민인 배우자에게 있는 경우라고 해석을 하고 있었어요. 그거는 사실상 입증하기가 거의 불가능하죠. 관계가 안 좋을 경우에는 솔직히 이제 한국인 부부의 경우에도 이혼을 하거나 할 때 재판상 이혼을 할 때 일방의 귀책 사유다라고 해서 이제 완전히 상대방의 잘못으로 이혼을 하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대부분은 합의나 조정을 통해서 이혼을 하게 되고 혼인 관계가 파탄이 되었다라는 것을 되게 중요하게 보기 때문에 유책주의보다 파탄주의적인 경향이 이제 점점 높아지고 있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제 혼인 이주자의 경우에는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언어의 문제도 있고, 그리고 이제 주변에 자신을 도와줄 수 있는 가까운 조력자도 없고, 친척이나 친구나 이런 네트워크가 없기도 하고, 고립된 상태에서 도움을 요청하기 힘들기 때문에 실제 귀책 사유를 인정받는 것도 힘듭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이런 어떤 가정폭력이나 배우자한테 귀책 사유가 있는 일이 발생했을 때 공권력 등의 도움을 요청하기도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이들을 위한 좀 보호장치는 있을까요? 일단 사전적으로 처음에 이제 혼인 신고를 하고 결혼이민 체류 자격을 신청을 할 때 그 부부의 범죄 경력을 조회를 해요. 외국인 배우자의 경우에는 범죄 경력 조회서를 제출을 하고 한국인 배우자의 경우에는 범죄 경력을 이제 대사관 쪽에서 이제 범죄 경력을 조회할 수 있도록 하고요. 그리고 한국에 온 이후에는 다문화 가족 지원법이나 가정폭력 방지법 같은 제도에 기반을 해서 어떤 상담소나 뭐 상담센터 이런 곳들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최근 사건의 경우에 남자분들이 여성을 상대로 이렇게 저지르고 있는 폭력이 많기 때문에 일단 남편이라고 표현을 할게요. 한국인 남편에 대해서도 대사관을 통해 범죄 경력 조회를 하는군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렇게 살다 보면 뭐 사람을 뭐 폭행하거나 했을 경우에 이게 그 범죄 경력으로까지 남게 되는 상황이 그렇게 또 많지는 않아요. 그렇죠. 그렇다 보니까 이런 경력 조회만으로는 이 남자가 제대로 된 남자인지에 대한 그런 잠재적인 어떤 폭력 가능성 같은 것들을 체크하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요. 그렇죠. 이렇게 법적인 제도적인 보호가 뭐 제도가 있기는 하지만 뭐 완벽하지 못하다면 이렇다 보니 좀 억울한 일을 당하는 경우가 그래서 많은 것 같은데요. 실제로 우리 이 변호사님께서 현장에서 만난 분들은 어떻던가요? 현실적으로 이제
입증이 어려운 경우가 아니라 굉장히 심각한 가정폭력의 경우에도 경찰이 미온적으로 대처를 하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 게 저도 이제 아쉽죠. 가정보호 사건으로 송치가 된 건이 있었는데 당사자들이 연락이 안 된다는 이유로 전화를 안 받는다는 이유로 이제 주소도 변경이 되고 연락이 안 된다는 이유로 불처분 결정을 받게 된 거예요. 그래서 다시 이제 고소를 해야 되는 경우였는데 당시에 이제 피해자한테 국선 변호사를 선임을 한다던가 그런 제도들은 다 있거든요. 그런 조치를 적극적으로 취해 주었다면은 그런 불처분 결정을 받는 일은 없었겠죠. 그리고 다른 사례는 이제 너무 집이 가난해서 이제 먹을 게 없어서 이제 나가서 돈을 벌어야겠다라고 이야기가 돼서 남편의 소개로 도시로 이제 나와서 공장에서 일을 하시게 된 분이 있었어요. 근데 거기서 이제 기숙사 생활을 하면서 돈을 벌었는데 남편이 이제 시골에 자주 오지 않는다는 이유로 가출 신고를 한 거예요. 이제 그래서 이제 경찰이나 이런 데서 찾아서 막 이제 연락을 해보기도 하고 뭐 아니라고 이제 이야기를 또 하면은 가출 신고는 다시 취하가 되지만은 그런 기록들이 출입국에 그대로 남아 있고 조사를 나온 거죠. 조사 결과 다른 지역에 살고 있으니까 체류 자격 연장이 안 된다라고 해서 문제가 된 사례도 있었어요. 가정 형편이 어려워서 남편 대신에 돈을 벌러 타지에 나와서 일까지 했는데 기숙사 생활을 하다 보니까 집에는 없고 그러니 남편이 또 그걸 가출 신고를 하고 그런 기록들이 남게 되면 결과적으로 뭐 비자가 연장이 안 된다거나 그래서 뭐 본국으로 또 돌아가게 되는 그런 억울한 또 일도 있군요. 그렇죠. 저희가 계속해서 결혼으로 한국으로 이주하게 된 여성들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이런 결혼 이주 여성 또 어떤 이주 여성 노동자들에 대한 제도 마련이 시급합니다. 그런데 제도만 기다리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당장 이 방송 들으시다가 도움이 필요한 분들이 계시다면 어떻게 도움을 받으면 될까요? 다행인 것은 올해부터 이주 여성을 위한 폭력 피해 상담소가 전국에 생기고 있어요. 아, 그래요? 그리고 원래 이제 폭력 피해 이주 여성을 위한 쉼터도 전국에 이제 28곳이 운영이 되고 있고 여기는 이제 보안상의 이유로 바로 직접 접근은 어려우시고 다누리 콜센터라고 해서 통역 지원을 하고 이제 상담 같은 거 지원하는 그런 콜센터가 있어요. 1577-1366이라고 1577-1366 전화를 하셔서 상담을 하고 안내를 받으실 수 있어요. 다누리 콜센터 1577-1366을 통해서 상담을 받으실 수 있군요. 이쪽으로 전화하게 되면은 한국어를 혹시나 어려우시더라도 상담이 가능합니까? 굉장히 다양한 언어가 지원이 되고 있어서요. 그리고 24시간 운영이 되고 있어서 전화를 하시면은 통역 서비스도 받을 수 있어요. 평소에 많이 이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오늘 이진애 변호사님 통해서 또 이런 좋은 정보도 얻게 됐네요. 이 변호사님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들어야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이주민센터 친구의 이진혜 변호사였습니다. 열린 라디오 YTN 8월 4일 일요일 순서는 이제 마칠 시간입니다. 저희 프로그램은 YTN 라디오 홈페이지와 YTN 라디오 애플리케이션 예스를 통해서 다시 듣게 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끝곡으로 비지스의 헐러데이 준비했고요. 저는 다음 주 토요일 저녁 8시 20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양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Such a holiday. You're a holiday, such a holiday. It's something I think's worthwhile. If the puppet makes you smile, if not, then you're throwing stones.